네, 안녕하세요. 실전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만약에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때 임차인이 해야 될 일 뭐가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까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은 분들도 있을 건데요. 자, 우리가 임대차 3법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임대차 3법 자체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법이죠.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월세 상환제라는 것은 계약갱신을 할 때 5%만 인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를 체결할 때는 그 임대차 내용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데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임차인을 좀 보호하기 위한 거죠. 기존의 2년에서 2+2로 최소한 4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차인 주거 안정 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된 건데, 자, 문제는요, 항상 법꾸라지죠, 법꾸라지. 자, 법꾸라지들이 이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들을 개발해 가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 주시는 임차인들 보면요, 거의 전형적이에요. 자, 이사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한 6개월부터 2달 사이에 임대차 한 번 더 연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임대인이 전형적으로 임대차 종료하겠다, 더 많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하겠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2년 더 살 수 있겠다, 2년 더 살게 해달라 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줘서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 이때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이나 비속, 부모님 또는 자녀겠죠. 이런 직계존속이나 자신이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도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어쩔 수가 없죠. 임대차 계약 종료하고 집을 명도해 주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약간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셋값이 많이 올라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대인이 실제 거기에 거주할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실거주할 거다, 나 그 집에 살아야 되니까 집을 비워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임대인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전세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임대인을 내보내고 다음 임대인을 들여오면 최소한 몇 억 정도의 전세금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유동자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내가 유동자금을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 일단 내보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받아버리자. 안 걸리면 너무 좋고, 걸리더라도 실제로 임차인이 소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거라도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방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그리고 최근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하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자, 우리 법이 개정되면서 현 임차인이 아닌 전 임차인이라도 내가 임대했던 집의 확정일자를 이해관계인으로서 떼어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내가 전에 살았던 집의 확정일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확정일자 확인해 보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이런 확정일자 확인서를 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말씀드린 대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었고 계약 내용, 전세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나를 실거주하겠다면서 내쫓아내놓고 다른 제3자에게 세를 준 거니까 일단 잘못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손해액입니다. 손해액. 우리 법상 손해액은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 같은 변호사들이 있으면은 이 손해액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변호사가 다 해주니까 사실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그 전에 사실 갱신 청구를 했는지 갱신 청구를 거절당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갱신 거절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만 충분히 준비해 두시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 직접 이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약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은 한 번쯤 손해액을 셀프로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사실 이 계산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요. 자, 관련법을 한번 보면요, 이 손해액에 관해서는 첫 번째는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 합의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이 다음 각호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글자가 많고 좀 어려워 보이죠? 네, 실제로 그렇게 쉽지만 않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에 곱하기 3개월분. 쉽게 말해서 3개월분의 월차임인데, 저는 전세로 살았는데요. 전세로 살았을 경우에는요, 환산 월차임이란 것을 계산해 봐야 돼요. 월세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 보증금도 같이 환산 월차임으로 계산해서, 만약에 보증금이 없었을 경우, 전세 보증금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건 월세가 얼마로 친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환산 월차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이 환산 월차임은요,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에서 곱하기 0.02 플러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한 값, 이 퍼센테이지 나누기 12를 하면은 환산 월차임이 됩니다. 들리게 좀 어렵게 들리죠? 저는 이걸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0.05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0.025를 곱하면 돼요. 이 전세보증금 1억 원에다가 0.025를 곱하면 250만 원이죠. 250만 원을 그럼 12개월로 나누면, 그러면 월별로는 약 20만 원이 나와요. 그럼 환산 월차임이 약 2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3개월분이니까 약 60만 원인 겁니다. 보증금이 1억 원당 환산 월차임이 약 20만 원 정도 되니까 3개월 치라면은 약 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10억 원이었다면 약 6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호 사유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약 1억 원당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억 원이면은 6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적죠. 이런 정도를 청구하는 게 합리적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적은데, 일반적으로 이 앞서 말씀드린 1호 사유보다는 2호 사유가 조금 더 액수가 커요.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망하긴 이르죠. 그러면 2호 사유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호 사유는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쉽게 말해서 보증금도 올라가고 월차임도 올라갔다면은 그거에 차액의 환산 월차임을 구해보고 그거를 24개월, 2년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랐다면은 그 차액인 50만 원 곱하기 24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같이 올라갔다면은 그 올라간 보증금도 역시 환산 월차임으로 환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3호 사유 같은 경우에는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도 입증을 해야 돼요. 사실 손해배상 이 소송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 산정을 하더라도 실제 재판정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것인가, 그것도 만만하지가 않고,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아직 판례가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부동산 중개 보수나 이사비 이런 정도는 당연하게 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 금융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판례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2호 사유에 따라서 한번 산정을 좀 해보시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청구할 만한 액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송에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호, 2호는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고 재판정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3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사유를 들어서 부풀려서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재판정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렵고 약간 모험적인 부분이 있다, 판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청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2호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월차임이 올랐다면은 당연히 거기다가 24를 곱하면 간단하겠죠. 100만 원이 올랐다면 당연히 2,400만 원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거기다가 보증금이 올랐다면 그 오른 보증금에 대해서도 환산 월차임을 산정을 해서 이 월차임 곱하기 24 플러스 그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액수에 또 24를
곱해서 더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억에 전세에 살고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용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차를 줬어요. 얼마에? 12억 원에 월세를 한 150만 원 받았어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전세로 치면은 상당한 가격이 오른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얼마가 나올까? 자, 일단 1호 사유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거는 새 임차인이 얼마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에 거주하고 있었냐. 지금 10억이었잖아요 10억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환산 월차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3 곱하면은 약 6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제가 정확한 산식은 제가 옆에 띄워드릴게요. 자, 그런데 2호 사유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보증금이 한 2억 올랐잖아요. 2억 오른 거에 대해서 2년치를 해보면 기준금리가 0.05이던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돼요. 그러니까 1000에다가 150 곱하기 24 하면은 150 곱하기 24면 얼마죠? 3600이죠? 네, 맞아요. 150 곱하기 24를 해서 3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36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에서 4600만 원, 46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호 사유가 상당히 더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겠죠. 1호 사유가 더 높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더 높은 가격의 전세를 주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호 사유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큰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정된 2호 사유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되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런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이나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어느 정도 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균일하다는 판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손해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정에서 비교적 많이 다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 많이 다투어질 부분은 계약갱신 청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면 향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자나 내용 증명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계약갱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계약 종료 6월부터 2월 사이에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 갱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에 반해서 임대인이 나는 실거주할 거다 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라는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좀 야무지게 좀 모아놓는 게 향후 이런 분쟁에 대비하고 여러분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차인이었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계약갱신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이 안 되었다, 그래서 다른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집의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시라. 그 확정일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전 임차인으로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떼어볼 수가 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첫걸음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것을 확인했다면 손해액을 한번 산정해 보시라. 손해액을 산정해 보시고 이 정도는 청구해 봐야 되겠다, 이 임대인이 잘못한 것을 확인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라.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예상되는 임대인의 항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계약갱신 청구를 했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라는 자료를 충분히 미리 모아놓자.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차인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 그 중에서도 집주인이 부당하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확정일자 내용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또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